야, 지금 근데 지금 오늘 저희가 10시 5분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10시 반 넘어가지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제가 김종인 위원장과 대화를 해보면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옆에 살을 붙여가지고 자꾸 논란을 더 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그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병준 위원장이라는 개인의 어떤 자질에 대한 비토도 아니고 결국에는 아니 총괄 상임 뭐 이런 게 옥상옥 같이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를 단순화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슬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문제가 해소되면 또 바로 합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토는 저는 크게 제가 김정은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거죠. 예. 누가 그 자리는 안 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람에 대해서 그 자체로만 비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역할 재조정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후보 약간 좀 긁는 거죠. 예, 제가 후보 살짝 긁는 거고 그거는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과 그리고 실제 지휘 능력이 검증된 김종인 위원장을 꼭 영입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다 을이 되고 병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후보가 갑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보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했을 때도 철저하게 본인이 갑의 위치에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럼 본인이 어쨌든 그 지휘 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약간 부차적인 얘기지만은 본인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인 김병로 선생의 어쨌든 손자로서 굉장히 이 자존감이 센 분이에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굳이 예, 어떤 명예를 잃어가면서까지 후보에게 을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아마 그분의 지금까지 여러 선거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에게도 항상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항상 행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장점이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네. 누구 앞에서도. 저는 사실 김병준, 김한길, 그리고 김종인 이 세 분이 뭐 서로는 다 알고 지내시지만은 같이 엮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첫째로 킹메이커로서 그리고 하나의 또 경제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떤 이론가로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신 분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시기도 했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조언자 역할에서 그 뒤로는 이제 진영을 넘어와서 이제 활동하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영 내 기반이 약한 편이고 김한길 대표는 더더욱 이제 좀 진영 내 기반이 약한 게 상대당이었던 민주당 대표를 최근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그 삼김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 위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질 않습니다. 저희 당내에서는 우선 후보 본인도 그 정권을 넘나들면서 항상 공정한 수사를 해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후보 본인도 그런 인사에 있어가지고도 진영을 넘나들면서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정당 생활하면서 소위 많은 전향자 또는 진영 넘어오신 분들 봤지만은 항상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오시길 기대하는 마음은 저희의 지형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그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진영을 넘어오신 분들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계셨던 분들보다 더 사람에게 충성하고 개인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사실 후보 입장에서 신선함을 기대하고 이분을 데려온 건데 완전히 이제 국민들한테는 빛이 바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제가 진중권 교수랑 이렇게 투닥투닥 하기도 하지만은 진중권 투닥투닥 하는 건 저희가 생각이 달라서거든요. 그럼 적어도 진중권 교수는 대의 명분에 따라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권 연장되는 것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진중권 교수가 하는 여러 행보라는 거는
서로 지지층을 확장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 진 교수가 갑자기 속된 말 이념적으로까지 바뀌어가지고 예, 갑자기 보수 진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김진모 교수가 보수 논객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언론 제소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아니 진짜 그렇게 만약 보수 논객화되면 진중권 교수가 그러면 사실 소구력이 떨어지는 거든요 국민들한테. 근데 진중권 교수는 전혀 보수 논객화되지 않았고요. 여러 정치적 사안이나 철학적 사안에 대해서 저와 대립하면서 저희는 사상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대중에게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건전한 관계지 과거 민주당에 있던 인사가 넘어와서 우리 당에 와서 맹종하는 모습 보인다 해가지고 확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는 김한길 대표 같은 분을 충분히 그 영입했을 때 저희가 확장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기대가 많고요. 대신 그분의 행보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준 상임위원장 용퇴하기로 했네요. 아 진짜요? 아이고. 긴급 다정된 소식에 이은 질문을 아무래도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빠르게 움직이실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걸까요? 바로 이제 저희 급물살을 탈 것이고, 네. 예, 저부터도 김종인 위원장 바로 찾아뵙고 네. 선거 운영 계획 상의 드려야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약간 정리가 됐다고. 아니 지금까지 이제 할배 제가 그 저희 내부자 할배라 그러거든요. 네, 할배 맞죠? 예, 근데 그 저희 내부장은 어르신 또 할배라 그러는데 네. 할배 모시고 와야죠.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와 그리고 또 저희 세대 젊은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2012년에도 저랑 같이 이제 일하면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면서 젊은 세대가 우리 당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여러 장애물들을 없애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8 관련해서 그 무릎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었고, 그 기반 위에 제가 하는 젊은 정치라든지 아니면 또 그 우리 당에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중도적인 그런 세력들의 정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언론에 노출된 것처럼 안철수 대표 같은 분들. 네. 정치를 오래 하시고 짧게 하시고 관계없이 표현에 굉장히 모호성이 많으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좀 네.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후보는 뭐 원래 법률가 출신이라 그런지 모호성보다는 의사소통이 좀 명쾌한 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의 정치가 뭐가 특징적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은 매번 풀베팅이다. 네. 그 항상 가진 돈을 좀 더 판돈에 집어넣는다. 이게 참 위험한 투자 기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이 27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가지고 풀베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베팅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계동에 3번 도전하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선택 안 하는 풀베팅이고요.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선거 같은 거 도전 안 하고 제가 바른미래당 때부터 바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것도 풀베팅이고요, 나름. 예. 그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들 그때 나경원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 했는데 혼자 풀베팅을 오세훈에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제 역할은 명확합니다. 27살 때 젊은 영입된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하나의 시작점이었다면은 37살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저에게는 풀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무를 맡는다는 건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해요. 예. 저 가서 홍보물이 조금이라도 잘못 나오면 저 공격하려고 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감당하고 제가 풀베팅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빨리 진을 차린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그 진용을 보면은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상대 팀,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메시지가 괜찮고 정책적으로도 훌륭하신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선거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제가 약간 봤을 때는 메시지 능력도 빈약하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크게 이제 합리적이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와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 뛰는데 저 같으면은 뭐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홍익표 의원 같은 분들 이분들은 정책이나 메시지나 다 아주 훌륭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안 보이고 뭐 고민정, 진선미 뭐 하여튼 피해 호소인 3인방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하는 순간 아 이거는 저쪽이 베스트 진영으로 안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서 이런 선수들만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당도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민주당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예전으로 치면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 아니면 요즘 같으면은 조응천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면에 서시면 야 민주당이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캠프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예, 계속 이제 뭐 젊은 세대를 그분이 공략하겠다고 이제 영역을 넓혀나가고 이런 것들 뭔가 저쪽도 베스트 멤버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그분의 정치적 성취라고 하면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지방선거는 참 재밌는 게요.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방선거에서 뽑히기 때문에 줄투표로 같은 당이 당선되거든요. 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상대하면서부터 굉장히 본인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저항에 많이 부딪히는 거죠.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는 남는동 그리고 뭐 한우조례 만날 때나 경기에서 딴 거 돈 빼가지고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그럴 때는 반대가 크지 않았겠죠. 의회 레벨에서 시의회 레벨에서. 근데 당 지금 뭐 뿌리니까 국회에 반발 들어오고 주 4일째 던지니까 아이고 당에서 반대하고 이런 게 후보는 본인 특유의 성급함과 본인 특유의 그런 무관의식 그런 어떤 추진 많이 겪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그쪽 후보는 이런 겁니다.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운영하는 것보다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네, 내부의 수많은 갈등들 중재하고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가 제가 만나보면은 조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선대위가 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위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들이랑 엄청 싸울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이제 피라미드에 가까운 개선 조직을 지금 빨리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조직 간소화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검찰 조직이 효율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동일체 원칙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개선이나 지휘 체계에 명확하기 때문이거든요. 정치 조직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직급도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또 선수도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개념이 동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간소하게 가져가면은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선함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일해 왔지만은 우리 후보가 예를 들어 한 10가지를 제안했을 때 가장 수용 비율이 높습니다. 어떤 제안했을 때.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수용률이 높거든요. 이런 거 해봅시다 그러면 오케이 해보자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하신 분인데 우리 후보도 굉장히 수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훌륭한 기획들을 잘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만약 뉴스버스라는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보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됐다면 제가 오늘 아마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는 걸 되게 주저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도 당연히 그런 지적은 또 할 가치가 있다 보고 저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그쪽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정당으로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조직이든 아니면 산자부든 여가부든지 간에
선거에 만약에 공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불합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구나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쌍특검에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얘기하는 쌍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대장동과 네. 고발사주건이라고 저희가 이 쌍특검을 보통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이제 그 고발사주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대장동과 그 부산저축은행 건을 얘기합니다. 네. 네. 예, 근데 부산저축은행 건은 대부분의 그 혐의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시효가 완료된 상황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든 아니면 뭐 특검의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부산저축은행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공무원을 있을 때 그때 했던 직무 수행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직권남용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대장동에서 문제된 사람들의 시발점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장동 특검의 범주 안에서 만약 의심 가는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굳이 그걸 쌍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 사건이라고 민주당은 또는 연계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특검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형태는 고발 사주와 그 대장동 두 개의 건에 대한 특검이고 쌍특검이라 하면 그 서로 관심 가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그 여당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장동 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조정하면 문제 없는 것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그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퍼졌을 때 저희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지만은 사실상의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줬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박영수 윤석열 특검이 그 수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에 준해서 지금의 여당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어렵다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 지금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협조를 한다고 하면은 뭐 특검 준비가 보통 한 달 넘게 걸리니까 되고 나서도 법 통과되고 나서도 빠르면 한 달 반 정도에 시작할 수 있다 보는데 그게 이제 또 연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대선 기간을 실제 후보 등록이 이제 1월 말쯤에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실제로 뭔가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특히 의심받는 대선 주자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그거 시기적으로 좀 기한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받겠다는 것에 의지가 있고 다만 민주당은 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고발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검찰과 공수처 등에서 굉장히 활발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진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대장동 건은 뭐 초기에 성남시청 압수수색 안 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느리게 수사가 진행되는 게 지금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동 건 느리게 수사하던 거를 빠르게 수사하면 좋고요. 고발 사주권은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얻는 것은 있고 저쪽은 얻는 것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쪽이 오히려 주저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그 수사에 불만이 없을 정도로 공수처가 진짜 속된 말로 되게 세게 수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후보에게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이 가장 답답한 지점일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정치적인 행보를 아까 말했지 풀베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풀베팅이라는 것이 종로 출마인가? 저는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당이 된 우리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그것은 제가 단순히 이제 원내에 진출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원내로 진입하고도 당연히 대표로서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은 후보가 당선되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제가 출마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그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제가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분이 많아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보수가 지금까지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거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의견들을 계속 받아들여 왔어요. 예를 들어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유튜버랑 어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 그리고 그 사전투표 부정 의혹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정당에서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근데 지금까지는, 아이고, 우리 지지층이니까 좋은 대로 이야기하자 이래가지고 되게 비겁하게 대처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는 없었지만은, 뭐, 부실선거는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몇백만 명, 천만 명 단위로 투표를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 아무리 단순한 작업이라도 제가 무슨 인형 눈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 개쯤 붙이면 눈 잘못 붙이는 게 몇 개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정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칼같이 끊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에 익숙한 분들은 야, 왜 이걸 말하는데 이렇게 박절하게 끊어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보수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30에게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2030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날리지는 않습니다. 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윤석열을 찍자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예. 뭐 의례적인 선거운동으로서 윤석열을 뭐 찍어주세요 하겠지만은 2030 남 믿고 찍어라 이런 약간 보증서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근데 2030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 중에 보면은 때로는 후보를 불편하게 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까 말했던 보수 진영의 강경보수 쪽 지지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2030 세대는 굉장히 숨죽이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런 말을 하고도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예. 보수 진영에서 저런 말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최근에 있었던 젠더 논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젠더 논쟁에서 이준석이 맞는 말 했느냐 틀린 말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는 금기시되어 왔던 어떤 이런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들을 하고도 이준석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준석이 100% 옳다 아니다 이전에 저 말을 꺼낼 수 있느냐 없느냐 꺼낼 수 있는 환경이면은 본인들도 여기에 동질감을 느껴 참여할 것이고 저 말을 꺼냈더니만은 역시나 집단 린치 당해가지고 바로 바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른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일 겁니다. 정의당이 그런 거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계관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은 페미니스트와 안티 페미니스트 둘로 구성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이분법적인 발상이고요.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저한테 안티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저한테 여성 혐오자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럼 이준석이 여성 혐오를 한 게 뭐가 있냐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딱히 없어요. 예. 딱히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준석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개만 딱 들고 와라 그러면은 보통 거기서 대화가 종결되거든요. 제가 했던 예를 들어 제도상의 담론들, 여성 할당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담론이에요. 그런데 그거 할당제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혐오자다 이래버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건 본인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적어도 2021년에 여러 가지 선거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논제로 삼아도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나아진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거꾸로 할당제가 뭐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스크린 쿼터제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이게 해답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랑 같은 현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페미니스트들도.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낮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할당제를 보정하자라는 결과적 보정에 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저 같으면은 보통 그럼 여성이 경쟁하기 힘든 요소가 지금 무엇이냐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여성뿐만 청년이든지 뭐든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당 전당대회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당대회는 하는 건 매번 이제 2년마다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30대가 당대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최고위원은 4명 뽑았는데 3명이 여성이에요. 이 선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지금까지 선거와 다르게. 뭐 보수 혁신을 바라는 유권자가 많아졌다? 예전에도 그런 거 많았어요. 네, 당을 쇄신해라 이런 요구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의 전당대회였어요.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면요. 대의원 첫째로. 당협위원장이 콕콕 찍어가지고 몇 명 대의원 만든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하고
아니면은 버스로 실어 나르는 유권자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덩어리 표심이 잘 나타나요. 그 버스에 탄 사람을 설득하는 거 이전에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서울에 있는 전당대회장으로 누굴 버스에 태우고 갈까를 많이 결정했었어요. 예. 그럼 버스에 태우고 가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홍길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면 그 사람 태우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심의 바이어스가 많이 일어났던 게 전당대회인데 이번에 코로나라서 그게 없었어요. 돈과 조직 선거가 없어진 거죠. 술 먹고 다니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선거가 없어지는 거죠. 막 누가 돈을 낸지도 모르는 150명, 200명짜리 회식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직표 모으고 이런 게 불가능해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만 바로 지금까지 정치적인 영역에서 약자로 여겨졌던 30대 젊은 사람과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할당제 100번 하는 것보다요. 그 막걸리 선거 못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막걸리 선거를 금지할 생각을 오히려 하지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우연히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할당제로는 지금까지 우리 정당마다 할당제 비례대표는 50% 거기다가 뭐 공천 때마다 여성 30% 공천 이거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걸로 여성 정치가 발달한 건 없다고요. 없다고. 저는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실제 그 할당제라는 것도 예를 들어 비례대표 50% 할당제는 그게 성과가 될 수 없는 게 그렇으니까 그냥 50%가 탄생한 거고요. 예를 들어 30% 지역 공천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비율 지키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보통은 열세 지역구나 오히려 이런 곳에 공천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많죠.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 할당제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미 표심이나 아니면 이미 대한민국 국민 인식에서 이 논쟁은 끝난 논쟁이에요. 근데 정의당이 요즘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냥 그 정의당이 노동 아젠다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쪽으로 올인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노회찬 의원님하고도 교분이 있고 굉장히 정의당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이 사람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젠더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해보는 적이 별로 없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어떤 결과적 보정을 하려고 젠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었죠. 여성 장관 30%, 뭐 남녀 동수 임원 최대한 도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젠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치에 끌어들인 거는 민주당이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문제를 항상 선거에 써왔던 거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뭐 성누리당 이러면서 아니 그 젠더 영역에서의 범죄 문제를 굉장히 선거에 잘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민주당인데 요즘 입도 뻥끗 못하죠. 예.